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예전이랑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은 전화뿐 아니라 카카오톡, 그리고 이메일, 광고 등으로 접근하고 심지어 AI 음성까지도 씁니다. 사람을 믿게 만드는 기술도 훨씬 정교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세 가지만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먼저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금감원 이름으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협박을 해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요즘 부쩍 많아진 것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100%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사기로 봐도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나요?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 또는 대환 대출을 위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속는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즉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지인이 급하다는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 많이들 속게 됩니다. 논리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문직 고학력자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없도록 계속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생기면 어느 순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화가 아닌 카톡, 문자, 이메일, SNS 또 위험할 수 있죠. 요즘은 오히려 전화보다는 먼저 문자나 이메일, 광고로 유도를 하고 그 유도에 속은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영상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다. 사실 한 가지라고 하기는 어려울 만큼 수법이 워낙 다양한데요. 공문서 첨부 링크, 그리고 요즘 특히 많아진 것이 부고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계좌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어서도 안 되고, 대출 상환을 개인 계좌로 하거나 돈을 보관하기 위해 현금으로 뽑아서 수사기관에 전달한다, 이런 지시는 절대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 함은 단순히 돈을 잇는 행위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피해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본인이 보이스피싱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면서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출받을 계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무조건 처벌인가요, 그러면? 100%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적금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1호에서 적금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제3호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특히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적금 매체, 즉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역시 범죄입니다. 단순 전달만 했는데 공범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가 국선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사건을 세어보니까 대략 5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6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건을 많이 다뤄보기 전에는 피해자가 속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이른바 하위 조직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속아서 돈을 잃거나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골이 서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20명 정도 검거됐다 이런 대대적인 보도 가끔 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처벌받아야 할 주범들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서 국내에는 돈을 잃는 피해자와 전과가 생기는 피해자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500건 중에 단 한 건도 상위 조직원으로 분류되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은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와 함께 근무했던 국선전담 변호사님들 단 한 번도 관리책, 유인책, 나아가서는 총책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분 중에 기존에 전과가 있던 분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준법 시민들이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알아보다가 연루되는 겁니다. 연루됐더라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도 않나요? 현재 우리 법원은 미필적 고의와 공모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없고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죄를 받은 사안도 IQ 50인, 직접 장애인, 그리고 1회 현금을 전달한 후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처벌되었고 대부분 2년에서 3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회당 5만 원 남짓 아르바이트비를 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출금해서 보이스피싱 주범이 전달하라고 지시한 상대방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단기 고소득 알바, 당일 현금 전달 알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적은 노력으로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변호사도 변호사 다 그만두고 그 일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 당장 돈이 급하고 대출이 급한 그런 서민이 오히려 이런 일에 연루됩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조사한다거나 병업 영업 실태 조사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재판받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건물을 찍게 하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해서 진짜 자신이 그런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믿게 합니다. 수법이 계속 진화를 해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심지어 그럴듯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인출책, 전달책 아르바이트를 한 분들조차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되게 좋은 회사에 취직했구나 라고 속아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미필적 고의, 공모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전과가 남는 기준은 어디부터인가요? 사실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전부 형벌에 해당하기는 하는데요. 징역형의 실형 정도가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과라고 하셨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기준으로 보면 그 전과 기록, 즉 범죄 경력 자료는 사실상 평생 사망시까지 남습니다. 다만 범죄 경력 조회는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누가 어떤 목적에서 조회하느냐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 취업 등을 위한 일반적인 신원조회에는 안 나오거나 열람이 제한될 뿐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한 가지만 꼽아줄 수 있나요? 계좌를 빌려주는 일, 그리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을 받고 출금해서 전달하는 일, 이것은 명백한 범죄의 시작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전화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수사를 하기도 하나요?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사실관계 파악을 하거나 수사에 필요해서 추가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나 피의자인 경우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 번호 조작 기술로 국번까지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 표시로는 진위를 판단할 수가 없고, 만약 자신의 전화가 해킹된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을 찾아보고 제대로 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무조건 보이스피싱 주범이 관리하는 유인책 전화로 연결이 되어서 피해자들은 더 쉽게 속게 되는 구조입니다. 금감원, 검찰, 경찰이 공통으로 절대 안 하는 행동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좌 이체 요청, 앱 설치, 계좌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확인, 현금 인출 후 보관, 전달, 이런 업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 경찰 측에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 진짜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계좌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100% 거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가 계속 진화하잖아요. 만약 이 시간 이후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전화를 당장 끊고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경찰관님과 대면해서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카톡 프로필, 공무원증, 또는 공문서 등 사진이나 문서도 조작이 가능한가요? 요즘 AI로 완벽하게 조작합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받아서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끊어야 한다. 키워드가 있을까요? 현재 수사 중으로 계좌 조사한다, 안전 계좌로 이동하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전화를 끊으십시오. 저희가 전화를 끊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휴대전화가 해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경찰관님과 대면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같이 있다면 본인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같이 있는 사람의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끝인가요? 끝 아닙니다. 10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은행에 연락하세요. 지급정지 요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은행에 바로 전화하면 막을 수는 있나요? 지급 정지가 빠르면 일부라도 환급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빠르게 송금은행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본인의 전화기가 해킹된 상태일 수 있으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있는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피해금을 회수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근 통계로는 몇 %다 이런 보고들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그 회수한 확률에 기대를 하기보다는 회수하지 못한 그 범주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결국 예방만이 유일한 구제 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건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피해 금액이 크거나 또는 본인 계좌 연루 의심이 된다거나 하면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꼭 돈을 주고 선임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초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자녀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은행, 경찰에 대신 신고할 수 있고 계좌 정지 요청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취약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신 범죄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취약하고 전화 안내 등에 의존하거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쉽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이라고 하더라도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국선 변호를 하면서 이런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정도를 받고 대포 통장 명의를 제공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될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전화를 받든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가족과 상의하세요. 보이스피싱의 연루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 행동만은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한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본인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서늘한 느낌이 들었을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더 알아보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간 경우 무죄 확률이 아주 낮다고는 하지만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안타깝게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자수로 평가받아 양형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이렇게 연루된 것 같아서 경찰서에 간 경우에 경찰에서 연락 갈 거예요 이런 말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자수로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할 때는 본인이 아무것도 몰랐던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였다. 이런 기록은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어 피해자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